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어제 무심코 라디오를 듣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지금의 4, 50대는 위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고 자식들에게는 글쎄 효도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미정산 세대라고 한다네요. 그 소식이 어찌나 저에겐 딱 공감이 되던지 정말 슬프고 소름이 돋았네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아이 낳기를 싫어하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한국도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6, 70대에는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는 일찍 결혼해서 애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요. 큰딸은 시집을 갔고 작은 아들은 다행히 취업이 돼 열심히 회사에 다니는 중이고요. 남편은 가난 말기입니다. 아니, 이제 전 남편이라고 해야죠.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제가 어쩌다가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황금기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당한 어이없고 황당한 스토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쩌면 청취자분들도 뒷목을 잡으실 정도로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사연을 잘 들어주시고 부디 청취자님들의 현명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파주 시골 출신이에요. 지금은 그곳에 새로 큰 출판단지가 생긴 걸로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논이랑 밭밖에 없던 곳이었거든요. 춥기도 엄청 춥고 전방이라 군부대도 많던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소녀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평생 땅밖에 모르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죠.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말이에요. 저는 제 친정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옵니다. 제가 시집 온 후 시댁 부모님과 남편만 챙기다가 친정 부모님의 임종도 못 보고 두 분 다 보내드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는지 정말 후회가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효도도 해드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저희 부모님은 딸 둘, 아들 셋 이렇게 5남매를 키우셨어요. 그중에 저는 둘째 딸이고요. 농사밖에 모르시던 부모님은 돈을 모으는 대로 논밭을 사 쌀농 사며 밭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농사 짓는 분들이라는 것이 싫었어요. 다른 친구 집 부모님들은 슈퍼도 하시고 정육점도 하시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만 하루 종일 논밭에서 고생해야 하는 건지.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신다는 이유로 어렸을 적 언니와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몸소리가 쳐집니다. 하지만 오빠와 동생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집안일은커녕 자기가 먹은 그릇조차 치우지 않았습니다. 저와 언니가 오빠 동생들은 왜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냐고 불평을 하면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옛날 분들이라 다 그렇듯 남아선호 사상이 짙은 분들이었거든요. 아버지, 왜 오빠한테는 설거지 안 시키고 맨날 나한테만 시켜요? 저도 다음 주에 시험이란 말이에요. 기집애가 공부는 해서 뭘 해? 그냥 얌전히 집안에서 엄마나 돕다가 시집 가버리면 그만인 것을. 네 오빠가 잘 돼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있지. 저는 그런 부모님의 가부장적인 태도들이 싫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것은 아버지 밑에서 오냐오냐 비호만 받으며 아무것도 안 하는 큰오빠였습니다. 큰오빠는 항상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버지 뒤에서 혀를 내밀며 저를 약올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왕이야. 내가 이 집안 이끌고 나갈 장남의 장손이니까 누나도 너도 다 소용없어. 내가 엄마 아빠 모시게 될 거니까 내가 지금 대우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 우리가 늙으면 큰오빠한테 부양받아야 하니까 너희들은 억울해할 거 없어. 너랑 네 언니야 다 시집가면 그만이지. 남의 식구 될 거잖아.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제 큰오빠는 부모님을 1년도 안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시골에서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이 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친정부모님께 딸이라고 하도 구박을 받고 차별을 받아 지금도 그게 너무나 가슴에 맺혀 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으리라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제 언니는 그런 차별 대우를 받으며 반쯤은 체념을 했었죠. 그래서 언니는 저처럼 아버지에게 불평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마치 엄마처럼요. 저는 그런 큰언니를 볼 때마다 답답했어요. 언니는 화도 안 나? 왜 딸만 차별 대우받고 살아야 돼? 언니도 아버지한테 한번 불평이라도 해봐. 됐어. 어차피 이 한국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는 그런 거야. 난 나중에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해외 나가서 살 거야. 언니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부모님이 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자 집을 나가버렸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큰 한인 슈퍼를 운영하며 잘 살고 있고요. 미국인과 결혼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죠. 아버지랑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싸운 다음 날 언니는 바로 가출을 했거든요. 그것도 부모님이 모아두신 그때 당시 돈 100만 원을 가지고 나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크게 놀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가출이 명백한 사실이라 경찰에서는 언니의 행방을 찾는 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걱정되어 울고 밥도 못 드셨지만 아버지는 제 언니의 행방보다 그 돈 100만 원을 가지고 나간 것만 괘씸했는지 이놈의 기집애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하시면서 매일 술을 드시고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결국 언니는 못 찾고 그대로 부모님의 가슴속에 남았어요. 그때부터 저 역시 매일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놈의 집구석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나가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부모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 없는 채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아버지는 제 언니가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게 되자 집을 나갔던 것을 보시고는 저한테는 고등학교까지는 마치라며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나온 후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집을 떠날 때 어머니는 대학 학비를 못 대줘 미안하다며 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떠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좋았어요. 제 집에서 정말 하녀처럼 온갖 집안일을 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 농번기엔 농사일까지 동원되어야 했거든요. 제 큰오빠는 대학 가야 한다며 하나도 시키지 않는 농사일을 저는 동생 둘과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동네 쪽으로는 침도 안 뱉겠다고 말하며 고향을 떠나 서울로 나갔어요. 20살이 되어 처음 보았던 서울은 확실히 파주보다 번화하고 일자리도 많은 별천지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상고를 나와 격리 일을 해봤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것은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하고 바로 그만두었죠. 그 후부터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야 다들 어플을 쓰지만 옛날에는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는 벼룩시장 구인 구직란을 매일 체크해서 일당이 가장 높은 곳으로 골라 일을 나갔어요. 파출부 일도 해보고 공장에서 알바도 해보고요. 제일 많이 주는 건 아무래도 노가다 일이었는데요. 여자는 거의 써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주방 설거지와 홀서빙 일이 의외로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2살에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울 강남에서 큰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은 처음엔 동네 작은 연탄 불고기집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입소문이 나서 식당을 강남으로 옮겨 크게 확장하셨죠. 그 상태로 20년 넘게 해오시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어느 비가 많이 오던 날 저는 거리를 정처 없이 걷고 있었죠. 그날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풍겨오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홀린 듯이 그 고깃집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마포에서 혼자서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손님도 거의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뭘 먹을 거냐고 무뚝뚝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제가 돈이 없다고 그냥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들어와 본 거라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미성년자는 아니지? 네, 저 22살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밥 한 끼 줄 테니까 여기서 하루만 일해볼래? 내가 봐서 네 일하는 게 마음에 들면 계속 써주고 아니면 오늘 밥값이라고 쳐주고 가는 거야. 어때?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배가 고플 것 같으니 밥을 먼저 주겠다고 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제육 1인분을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 밥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홀서빙이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손님에게 싹싹하게 서빙하고 시키지 않아도 척척 설거지 쌓이기 전 끝내놓은 걸 보시더니 내일부터 나와서 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어머니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일을 많이 해본 솜씨인 것 같구나. 그래, 내일 꼭 일하러 나와야 한다. 내가 너 마음에 들면 월급도 많이 올려주마. 저는 시어머니의 가게가 마포의 연탄불 고깃집이었던 때부터 시작해 강남의 큰 정육식당으로 옮길 때까지 한 3, 4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어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요. 첫째가 제 남편이었고 그 밑으로 둘째, 셋째 시동생이 각각 3살 터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이 없어 놀고 있다가 어머니의 식당에서 불판 및 고기 써는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고기를 썰어주면 제가 손님상에 갖다 놓고 불판이 많이 쌓이면 남편이 나가서 닦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욕심이 났었나 봐요. 어느 날 고깃집 영업이 끝나고 제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다가와서 제게 넌지시 묻는 거였습니다. 예, 난 네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하고 결혼해서 우리 고깃집 네가 이어받을래? 우리 아들도 네가 마음에 있는 것 같던데 말이야. 남편은 저보다 2살이 연하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이 남자로 생각되지 않아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집요하게 저에게 남편과 한번 사귀어보라며 강요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서투르나마 저에게 꽃도 선물하고 같이 놀러나 가자며 그 당시 시아버지가 몰던 자가용까지 태워주며 저에게 마구 어필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의 끈질긴 구애에 떠밀리듯 결혼을 선택했어요. 사실 저는 월세 생활을 하면서 그 월세값만 아끼는 것만으로도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보증금도 월세도 제 고향 파주보다 배 이상 비싼 곳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집이 마포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까지 출퇴근하려면 교통비도 많이 들었는데요. 결혼을 하면 그 모든 걸 아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뭘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고자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어영부영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신혼이란 게 없었어요. 결혼한 지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저는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초기에는 입덧도 있고 몸도 무겁고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들은 임신하고도 농사 다 하고 할 일 다 했다. 이러시면서 저에게 계속 식당에서 일하라 강요하셨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다 뱃속에서 6개월이나 키웠던 첫 애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많이 놀라고 슬펐지만 저보다 남편이 더 놀랐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있는 대로 냈습니다. 엄마가 우리 여보한테 계속 일하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뱃속에 아기가 유산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식당 일 그만시키세요. 제가 돈 더 벌 테니까 우리 와이프는 살림만 하게 할 거예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평소 하던 대로 서빙만 시키고 설거지는 못 무거울까봐 싶어 사람을 썼구만. 애가 몸이 약하네. 그게 내 탓은 아니잖니? 사실 저도 친정에서 농사일할 때 하도 친정부모님이 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잘 못하기도 했어요. 미련하고 곰 같은 엄마를 만나 그렇게 허망하게 첫애를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죄책감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가끔 꿈에 태아가 보이기도 하는 등 신경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해 더 이상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시어머니에게서 보호해준 셈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동안 남편은 저 모르게 여자를 만나고 다닌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집에서 애들만 키우기 바빴죠. 유산된 지 3개월이 안 돼서 저는 우리 딸을 임신했고 남편의 바람은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점점 식당 일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거든요. 아기가 없을 때에는 남편과 함께 10시쯤 퇴근했어요. 10시가 넘으면 어차피 손님은 없다고 시어머니는 10시까지 딱 영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독방 육아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친구들을 만나 조금씩 늦는다더니 그게 새벽 2, 3시가 되는 것이었어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잠이 드니 저는 애보기도 힘든데 남편의 술 취한 뒤치다거리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술을 너무 과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깃집에서 일을 하며 술 마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동안은 참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 때문에 집에만 있게 되자 남편은 남자, 여자 친구들까지 집에 데려와 3차까지 술 파티를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관계도 아닌 그냥 술 친구라고 했지만 저는 그 꼴을 보기 싫어 그 밤중에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남편의 친구들이 다 가고 나서 새벽 3, 4시에 들어온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남편의 버릇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남편은 주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술만 취하면 꼭 저와 강제로 관계를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술 취한 사람은 딱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 이유는 친정아버지가 주사가 심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꼭 저희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어머니한테 하듯이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받아주지 않자 남편은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꼭 술에만 취하면 강제로 부부 관계를 원했고 저는 그것을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딱 한 번 남편이 술 취한 채가 아닌 기분이 좋을 정도로 마시고 들어왔을 때 둘째 아들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남편과 각방을 썼습니다. 저는 애들만 데리고 안방에서 자고 남편은 혼자 컴퓨터방에서 잤습니다. 각방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은 다음날 일찍 고기를 사러 마장동 육류시장에 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술 마시고 들어온 남편은 온 안방이 울려대도록 코를 골았어요. 그럼 그 소리에 애들이 깨서 울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남편에게 짜증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그놈의 술 좀 안 마실 수 없어? 당신 때문에 애들 다 깨서 울잖아.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야. 아이 짜증나게. 내가 나가서 잔다. 나한테 술 마시지 말라는 거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이 옆에 내야. 참나.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게 술을 많이 마시는 인간이었어요. 숙취로 머리도 아프고 토하기도 하고 먹으면 개가 되는 술을 뭐가 좋다고 마셔내는 걸까요? 그냥 잠이 안 와서 한두 잔 마시는 거면 말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셔대고 취해서 들어오니까 그게 싫다는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 남편은 꼭 제게 막말을 하며 다른 방에 가서 잤습니다. 그 후로부터 전 남편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저 애들만 보고 이혼하지 않고 이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을 아직 어려 수유를 하느라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리고 항상 낮에 자고 있었어요. 그 단잠을 깨우시는 것이 바로 시어머니의 호출이었어요. 새아가냐?
오늘 단체 손님 와서 네가 서빙일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나와가지고 서빙 좀 해라. 한 2-3시간 바쁠 때만 나와서 하는 거니까 애들은 가게 옆에 방 있잖니? 거기다가 재워두고 일 좀 해.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아들 아직 모유수유 중이에요. 조금만 전 안 물리면 저 몸살 나요. 그리고 낯선 데 가면 저희 애들 예민해서 잠 못 자요. 다른 사람 구해보시면 안 될까요? 아니 얘가? 너 이 시애미가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생각도 안 해보고 거절하는 거냐? 어디서 가면 시애미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얼른 나오지 못해? 시어머니는 그전까지는 저한테 막말을 하거나 힘들게 하신 적은 없었는데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화를 내신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짜증도 났죠. 남편도 저를 못살게 구는데 시어머니까지 저러시니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 처지가 우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억지로 애들을 유모차에 싣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서빙을 하러 식당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 전화를 걸어 친정엄마에게 막말을 퍼부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부인,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대개 딸이 시애미가 뭘 시켰는데 글쎄 애들 어리다는 핑계로 대고 일을 돕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냐고요? 아이고 사부인 죄송합니다. 걔가 몸이 좀 힘들어서 그러는가 본데 제가 전화해서 단단히 교육시켜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 보셨나요? 말끝마다 친정에서 배운 게 없네. 친정 부모가 가르친 게 없어서 개념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못된 시어머니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제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일 줄은 전 꿈에도 몰랐어요. 당연히 우리 친정엄마는 저한테 전화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며 저를 혼내셨고요.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닌 사장님이었을 때는 그래도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비록 좀 말은 툭툭 던지고 무뚝뚝하셨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되자마자 막장 드라마의 못된 캐릭터가 되어버리는 이 사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처음 시어머니의 본성을 본 날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기본적으로 가족이 되면 좀 더 잘해줘야죠. 이건 알바 쓰기 아까우니까 저를 공짜로 부려먹겠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점점 저를 막대하자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더 최악인 날이 닥쳐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시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제 시동생들은 제가 결혼해서 애 둘을 낳았을 때 둘 다 총각이었어요. 둘째 동생은 막 레지던트가 된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제 동서가 됐거든요. 근데 이 동서는 정말 자기 혼자 잘난 여자였어요. 그리고 막내 시동생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막내 시동생은 그래도 제가 시집살이 당하고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며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막내 시동생을 좀 챙겨줬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때 선물로 냉장고를 해주었거든요. 막내 시동생은 고마워했지만 문제는 그 막내 동서가 될 여자였어요. 막내 동서는 입을 삐죽거리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이거 아울렛 제품이랑 백화점권 부품부터가 다른데. 형님, 제가 형님 되실 거라서 높아심에 얘기하는 건데요. 하이마트 제품은 사지 마세요. 좋은 건 다 백화점에 있어요. 선물을 주시려면 좀 좋은 거를 주시지. 아, 역시 가난한 사람은 보는 눈이 없나 봐. 저는 막내 동서의 비꼬는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예뻐서 큰맘 먹고 100만 원이 넘는 냉장고를 선물로 줬는데 막내 동서는 하나도 고마운 기색도 없고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이걸 반품해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시동생을 봐서 참았거든요. 그런데 동서들은 아주 제 신경을 건드리고 싸가지가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제 큰동서는 레지던트 2년차에 시동생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는 아주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우리 집에 의사 며느리가 들어왔다면서 이제 본인도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형님이긴 해도 쟤보다는 덜 배웠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서라고 깔보지 말고 옳은 말 하면 경청해야 한다. 알았니? 너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잖니. 그러니까 동서가 얼마나 너보다 똑똑하겠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일이나 고깃집 일 외에는 제가 동서한테 얘기할 게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서열상 위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새로 들어온 의사 며느리에게만 친한 척하며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이었어요. 동서는 시어머니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당장 저를 얕잡아보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 형님은 고등학교만 나왔구나? 수준 떨어져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형님이랑 별로 말 섞을 시간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럴 수준이 못 되는 사람이랑 저 친하게 지낼 생각 없어요. 그래. 얘는 우리 식당 서빙만 하려고 들어왔던 애니까 넌 신경 쓸 거 없다. 너는 의사니까 우리 아들 잘 좀 부탁한다.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보다 큰 동서가 더 얄밉고 싫습니다. 이렇게 인성에 문제 있는 여자가 의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면 뭐 하겠어요. 인간성이 이렇게 더러운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시어머니는 티나게 동서들을 저와 차별 대우하셨어요. 그것도 치사하게 시어머니에게 주는 용돈의 크기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동서야 물론 돈을 잘 버니까 시어머니에게 용돈 100만 원씩 팍팍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막내 동서 역시 친정이 잘 살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자랑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막내 동서 부모님이 강남에 10층짜리 건물 한 채 있는 건물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막내 동서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셨어요. 무슨 말만 하면 우리 막내 며느리 하면서 막내 동서만 챙기는 거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의 친정은 심하게 차이나는 게 맞았어요. 제 부모님은 돈도 많이 못 버시는 농사꾼이었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동서가 들어오자 저와 비교하며 저를 더 못살게 구셨어요. 그러다 막내 동서가 들어오니 완전히 막내 동서만 이뻐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꼬드겨서 남편과 결혼하면 지금 운영하는 식당을 물려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돈에 눈이 멀어 저를 찬밥처럼 내치시니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서운하다고 따지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학교에 들어간 후 저는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일을 하기가 싫어 집 주변에 있는 작은 분식점에서 3-4시간 정도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였어요. 뻔하게 시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데서 돈 벌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면 월급이 나오나요? 저한테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 안 주시잖아요. 저 남편이 버는 돈만 가지고는 살림하기 힘들어요. 애들 다 학교 갔고 학원비 필요한 나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하루 종일 일만 하라고 하고 월급 안 챙겨주시잖아요. 뭐야? 너는 어떻게 하나만 내고 둘은 몰라? 이게 다 나중에 너한테 식당 넘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너는 딴짓이나 하려고 하니? 내가 뭘 믿고 너한테 식당을 맡기겠니? 그러게. 당신이 여기 나와서 일이라도 하면 나중에 내가 이 고깃집 물려받으면 나도 좋고 당신도 일할 데 있어서 좋고. 근데 왜 안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내가 사장 될 거고 당신은 사장 부인 되는 거 아니야. 저와 어머니의 옆에서 고기를 썰고 있던 남편이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 사람의 속내가 다 뻔히 읽히는 것이 어쩌겠어요. 못된 남편, 그리고 그 못된 남편의 편인 시어머니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신 공짜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다만 120만 원이라도 주면 홀서빙 일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마구 내셨어요. 야, 이런 도둑년의 심보 같은 이라고.
내가 홀서빙 알바애한테 한 달에 얼마 주는 줄 알아? 88만 원 줘. 근데 너는 똑같은 시간 일하고 120만 원 뜯어가겠다는 거냐? 됐다. 나 너한테 일 안 시킬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저희 시어머니는 아르바이트 애들에게 박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은 한두 달 일하다가 다 말도 없이 그만둬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면 꼭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무임금 노동을 시키셨어요. 저도 그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그 당시로는 큰 월급을 제시했던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무임금 노동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힘들면 쉬고 또 다른 일을 찾고 그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보험 영업을 해보고 카드 정수기 영업도 하고요. 그러다 홈쇼핑 콜센터가 저에겐 적성에 맞더라고요. 9시부터 16시까지 콜센터 일을 했고 그 일로 아이들 학원비며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면서 살았어요. 한 군데 전착을 하니까 제 능력을 인정받아 직급도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팀장의 자리에 올라 있어요. 월급도 나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남편과 시댁을 잘라내고 새 생활을 하려 생각한 것도 있어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마침 설 연휴가 시작되던 때였거든요. 저는 홈쇼핑 일 때문에 시댁에 바로 가지 못했어요. 설에 더 바쁜 일이 홈쇼핑이잖아요. 그런데 설 명절 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도 바빠서 겨우 세수만 하고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군요. 예, 이번 명절에 우리 식당에 단체 손님 오는데 네가 그날 일 좀 해줘야겠다. 네 동서들은 이런 일 해본 애들 아니니까 너밖에 할 사람이 없잖니. 어머니,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홈쇼핑 일 때문에 바빠요. 이번 명절 때 저희 회사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저 어쩌면 밤까지 일해야 할지도 몰라요. 전업주 부인 막내 동생에게 부탁하세요. 제가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뭐? 그깟 전화 받는 일 따위가 뭐가 대수라고 식당 일을 못하겠다는 건데? 너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이 시엠이 가르치려고 드냐? 내 아들이랑 계속 살고 이 고깃집 이어받으려면 그딴 직장 얼른 때려치우고 이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나 해. 시어머니는 저에게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시곤 전화를 딱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이 집안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배려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이때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혼을 생각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또 바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20년 넘게 한결같이 술을 매일 먹었고 바람도 피우고 있었거든요. 정말 인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저는 그래도 애들을 생각해서 애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이혼해야지 하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좀 크니까 오히려 저한테 아빠랑 왜 사느냐고 이혼을 권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답답했다고 나중에야 말을 하더군요.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제 딸은 사실 결혼하고 싶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딸의 마음을 그저 사춘기 아이의 반항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시집을 가기 전 저희 집에 와서 저하고 같이 잔 적이 있었는데요. 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애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새 인생 살아요. 저도 아빠가 얼마나 우리 가정에 소홀하고 많은 여자들 만나고 다녔는지 다 알게 됐어요. 저 그 사실 알게 된 지 오래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아빠를 성토하고 비난하기는 무서웠어요. 친할머니도 아빠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아니다.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건 네 아버지인데. 이 엄마도 몇 번이나 네 아빠랑 이혼할 마음 먹었었는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눈에 밟혀 못됐던 거야. 나는 다행히 아빠랑 다르게 가정적인 남자 만나서 잘 살 거니까 엄마도 새 인생 사세요. 정말 그랬으면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바람 피운 증거를 잡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는 것을 저에게 비밀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상간녀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았거든요.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의 오랜 술친구라는 년이었어요. 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남편은 그년을 그저 여자 사람 친구다라고 저에게 소개했었는데요. 저는 당연하게도 그 말을 안 믿었거든요. 세상 어느 누가 여사친이랑 모텔도 가고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한답니까? 저는 남편의 씀씀이가 너무 크길래 남편 몰래 카드 내역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애들 육아에 치여있을 때 단란주점 가서 더럽게 놀고 그년과 함께 별 더러운 짓들을 다 했을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저는 남편이 더럽고 역겹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그 연년들의 꼴을 보고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할 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딸까지 저렇게 말하니 남편은 이미 남편으로서 애들 아빠로서 믿음은커녕 아무런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니란 것이 증명되었으니까요. 저는 애들을 위해서도 제 자신이 똑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절 전날 시어머니의 식당에 갔어요. 굳게 마음을 먹고 갔죠. 시어머니는 제가 올 줄 알았다고 코드 숨치며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니깟 년이 니 시애미 말 거역할 수 있을 것 같냐? 일하러 왔으니까 얼른 앞치마부터 하고 주문부터 받아. 시어머니는 제게 앞치마를 던져주며 저를 능멸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앞에 도로 앞치마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죠. 어머니, 한 번만 말할게요. 잘 들으세요. 저 이제 당신 아들이랑 안 살아요. 애들도 다 컸고 이젠 내 인생 찾아서 이 집안이랑 인연 끊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야? 네가 감히 어디서 이 시애미한테 망발이야? 너 친정에서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 뭐 잘못 먹고 미친 거 아니니? 저는 이 집 하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말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저만 동서들과 차별하고 막내또서만 특별 대우해주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그렇게 저 20년을 참았어요. 더 이상 못 참아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볼게요. 왜 저만 그렇게 식당에서 무임금 노동 시키신 거예요? 그건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이 싸가지 없는 년아. 그래, 내가 너한테만 일 시킨 건 사실이다. 왜 그랬는지 아니? 네 둘째 동서랑 막내 동서는 이 시애미한테 다들 달마다 100만 원씩 주더라. 그래서 네가 준 용돈 30만 원 따위는 내가 간에 기별도 안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껏 너한테 100만 원어치 몸으로 떼우라고 한 거야. 뭐 내가 잘못하기라도 했냐? 이기적이고 돈 욕심만 덕지덕지 붙은 팥쥐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제가 왜 믿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황당했어요. 그럼 그 동서란 것들은 제 노동력 대신 돈으로 떼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저 혼자 이리저리 뺑이 친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빽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어머니 전화 와도 안 받을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되게 병신 같은 아들 병수발이나 들면서 노후 보내시게 되겠네요. 그거 참 쌤통이네. 그리고 행여 우리 애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아요. 우리 아들, 딸들도 자기 아빠라는 인간이 얼마나 개같은 인간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더니 뺨을 세게 때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식당 바닥에 쓰러졌고 고깃집에 있던 손님들은 상황을 지켜보다 도저히 안 되겠던지 제 시어머니를 막아서고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주방에서 나타났어요. 이 미친 여편애야, 미쳤어? 왜 우리 엄마한테 대들고 지랄이야? 뭘 봐? 다들 구경 났어? 빨리 나가. 나가지 못해? 우리 아들 잘한다. 이 미친년부터 좀 쫓아내라. 이년 얼굴만 봐도 혈압 올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남편은 손님들을 다 쫓아내고 식당 문을 잠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저를 때려놓고는 갑자기 바닥에 퍼질러 앉아 우는 것이었어요. 정말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미친 거 아닌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깟 뺨 한 대로는 저는 아무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집안이 지긋지긋했고 이 인간 말종들과 인연을 끊는데 뺨 한 대 정도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장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들이 달려왔고 저는 제 뺨을 맞은 것과 협박받은 내용들을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처음부터 본 식당 밖의 손님들도 몇 명 나서 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발장을 썼어요. 그것은 이제 이 시댁의 악마들과 인연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경찰들은 시어머니를 현행범으로 잠시 구류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남편의 여행 가방을 찾아 옷 등 간단한 짐만 싸 밖에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새벽에도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려다가 제가 현관 비번을 바꿔버린 것을 알았어요. 남편은 술에 취한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복수하는 거야? 내가 너 말고 딴 여자 좀 만났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면 내가 죽을 뻔 걸리니까 이제 와서 내 수발 들기 싫어서 이러는 거냐?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을 집에 들였다가는 제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서였어요. 남편이 한번 술에 취해서 눈이 돌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고기 써는 일을 하는 남편은 아주 칼을 잘 다루거든요. 저는 문 뒤에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동네 시끄러우니까 문 앞에 둔 가방 가지고 얼른 니네 집으로 가. 시어머니랑 아주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너랑 죽고 못 살다던 그년 집에 가도 되고. 우린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이 집에 다시는 오지 마. 나 다시는 찾지도 말고. 애들이 다 독립해서 집을 떠난 후에 남편의 이름이었던 아파트를 처분했고 저는 따로 집을 얻어 살려고 계속 전세 생활을 전전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남편과 나눌 재산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사람을 내쫓고 이혼 소송을 생각해보고자 했던 거죠. 남편은 혀짧은 소리로 계속 협박을 하다가 작전을 바꾸기로 했는지 문을 탕탕 두드리며 저한테 싹싹 빌더군요. 상간녀를 정리하고 올 테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고요. 그런데 제가 미쳤습니까? 가난 말기이면서도 술을 끊지도 못하고 여전히 계집질에 문란한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뭘 믿고 제가 병수발을 들겠어요. 남편은 사실 50세가 되기도 전에 간성 혼수로 몇 번 병원 신세를 졌었어요. 30년을 술을 먹었으니 간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처음엔 간 경화로 입원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이까짓 건 괜찮다고 하면서 여전히 술을 계속 마셨어요. 저는 잔소리를 하다 안 되니 그냥 포기를 해버렸던 거고요. 그러다 동네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다 대학병원에 가보라면서 소견서를 써주더군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죠. 거기서 남편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미 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전체 장기에 전이가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간이식을 받아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늙으신 시어머니가 걱정된다면서 알리지 말라고 저에게 통 사정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터졌던 겁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는 남편이 간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충격이 커서 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식당은 장기 휴업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신 시어머니는 뇌졸중이라는 병명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식당 일하면서 불규칙하게 사시고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야식으로 먹은 고기와 술이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혈압도 아주 높았거든요. 남편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모두 저 때문이라며 책임을 지라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젠 우리는 남남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내 남편 아니고 어머니 역시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거야. 난 지금 내놓은 집 팔리는 대로 필리핀으로 이민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 찾지 마. 다시는 당신 얼굴 보기도 역겨워. 싫어. 너 이렇게 독한 여자였냐? 우리 엄마는 그렇다고 쳐.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나도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떠날 거야? 남편은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제가 이혼을 하자고 대든다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술을 먹고 계집질한 것은 다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 병을 준 건데 왜 그게 제 탓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 30년을 끝냈습니다. 그 후 시댁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되어 의사 동서의 도움을 받았지만 아직 거동이 불편한 상태예요. 그리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버림당하고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며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도 모두 빠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딸이 말해주더군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가 반신마비로 은퇴하는 바람에 고깃집 사장이 되긴 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답없는 시댁에서 저는 탈출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필리핀이란 나라의 이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제가 그곳으로 가면 엄마를 어떻게 보냐고 하며 섭섭해했지만 저는 네가 시간 내서 놀러 오면 되지 라고 말해줬어요. 어차피 그 애도 이제는 자기 삶을 찾아야 될 나이고요. 없는 게 훨씬 나은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딸과 사이 역시 자기가 애들 낳으면 필리핀에 데리고 놀러 오겠다 하며 제 새 출발을 응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민을 가면 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요즘에는 재택근무라는 제도도 있어서 저는 팀장 일을 그쪽 사람들과 화상회의하면서 하기로 회사와 합의를 했어요. 정말 편리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제가 다니는 홈쇼핑 회사에 지사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한테 그쪽 일을 맡기면서 능력에 따라 팀장에서 이사 대우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제 파란만장한 시댁 탈출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부터 제 2의 인생 시작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비록 결혼은 거지 같은 남편과 못된 시어머니를 만나 힘들게 끊어냈지만 앞으로 나아갈 인생은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혼자가 좋기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 말 맞다나 남자들은 다 그놈이 그놈 같으니까요. 혹시나 필리핀에 가서 제 인연이 나타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쌀쌀한 밤 공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사연 채널 듣다 보면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위안이 되는데요. 저 역시 그런 시기가 있었답니다. 다름 아닌 시댁 때문인데요. 시댁, 정말 옛날에는 말만 들어도 몸이 떨릴 정도로 징그럽고 싫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문제였는데요. 시어머니는 저의 존재를 무척이나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시댁 문턱을 넘기 전에도 저를 한 식구로 들일지 말지에 대해 시아버지와 이야기하시며 꽤나 마음고생을 시키셨죠. 남편이 중내, 사내, 만에 하여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시면서도 이건 널 봐서가 아니고 내 아들 진섭이 때문이다. 진섭이를 봐서 허락해주는 거니 잘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때야 호랑이보다 무서운 시어머니였으니 찍소리 못하고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남편은 그저 좋다며 눈치 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결혼할 수 있게 됐다고. 자기야, 나 꼭 꿈꾸는 것 같아. 이거 꿈 아니지? 아니, 근데 나 결혼하고 시댁살이 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정말 자기 말대로 결혼하면 시댁 따로 우리 따로 사는 거 맞지? 아, 그럼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처음에만 저렇게 며느리 기 잡는다고 일부러 센 척 하시는 거야. 결혼하면 잘 대해주실걸? 그 당시 사랑이라는 것 앞에 저는 판단력이 잠시 흐렸던 것 같습니다. 결혼 직전부터 절 반대하시는 시부모님이었지만 결혼하고 한 식구가 되면 며느리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허나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 대접은커녕 사람 대접도 안 해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저를 지능이 모자란 사람 대하듯 그렇게 여기실 때가 많았죠. 당시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계셨는데요.
그쪽이 거의 시골 마을이라 논밭이 펼쳐져 있고 시부모님은 그곳에서 논일, 밭일 하시며 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일을 시키시던 시어머니는 무슨 실수만 하면 사람을 잡아먹을 듯 구셨습니다. 야, 너는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또 실수를 하는 게야. 장독대를 그리 닦으면 어떡해? 아, 어머님, 저는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그러니 내가 너보고 모자르다고 하는 거다. 이 모자른 건 걔도 너보단 낫겠다. 하나를 알려주면 익히는 걸 뭘 어렵다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앞이라 긴장도 되고 하는 일들이 처음이라. 아유, 됐다. 변명은 무슨. 가서 밥이나 안 쳐라. 다음부터 널 시키나 봐라, 내가. 며느리를 걔보다 못하다며 혀를 끌끌 차시는 시어머니.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었죠. 어떤 날은 명절이랍시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더니 표정이 초입부터 구겨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선물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구석에 치워두시고요. 결국엔 제가 조심스레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 어머님, 좋아하시는 것들이라 해서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니까 엄마, 저번에 이 화장품 갖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별로야? 너는 씀씀이도 참 예쁘다. 이걸 설마 제값 주고 다 사온 게야? 아이고, 벌써부터 이래서야 원. 네? 아마도 뒷말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기 아들이 벌어온 돈 함부로 썼다는 거였죠. 얼마나 서럽던지. 나름대로 시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 행동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후로부턴 시댁에 그런 노력들을 애써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욕을 먹을 바에야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게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심장이 쿵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눈물바람으로 전화가 오신 겁니다. 그러시며 하시는 말이 네 아버지가 지금 밭일하다 쓰러져 병원인데 의사 말로 온 중풍이 온 것 같다더구나. 나 어쩌면 좋으니 진서봐. 급히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니 시아버지는 말도 못하시는 상태였고 저희도 잘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상태가 위급해 보였죠. 남편도 이런 일을 처음 겪은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홀로 중풍 환자인 아버님을 간호하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저 양반 젊었을 땐 온 사방으로 바람펴 나 지질이 고생시키더니 이제는 중풍이 웬 말이라니. 아이고. 시어머니는 사람 많은 병실에서 그렇게 곡소리를 내며 엉엉 우셨습니다. 사실 저 역시 주변 어르신들이 중풍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적이 있었기에 환자도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알고 있었어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환자뿐 아니라 간호하는 사람에게도 힘듦이 전염되기 마련이니까요. 집안 분위기 어두워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 가정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시어머니 입장으로선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종종 찾아뵐 때마다 시어머니는 어째 점점 더 늙어가시는 듯 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많아지고 기력도 없어지시는 것 같았죠. 엄마 괜찮아? 아버지 병원에 맡길까? 이런 시어머니를 지켜보다 걱정이 된 남편이 그리 물으면 그저 고개를 저으며 나랑 살부비고 살던 양반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괜히 병원에 보냈다 하늘 가면 나를 얼마나 원망할꼬. 하며 힘없이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가끔은 누워 계신 채 말도 못하시고 그저 벽만 쳐다보는 시아버지를 보며 한탄을 하기도 했어요. 당신 나를 얼마나 고생시킬 거예요? 나 지금 관절이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당신 똥오줌 받아내는 것도 이젠 한계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럽게 여겨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저에게 하던 잔소리 횟수마저 없어지고
그저 사람이 시들시들 기력을 잃어가는데 무슨 방도라도 찾아드리면 좋겠다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그저 자기 엄마 원하는 대로 냅두자고 하고요. 그 시기 사실상 남편은 자기 부모님 일은 신경도 못 쓸 만큼 바쁘긴 했습니다. 회사를 나와 친한 동료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많은 투자를 받고 시작하는 사업이라 절대 실패해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사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지만 옆에서 봐도 그 압박이 만만치 않게 큰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끙끙 앓았으니까요. 허나 그런 와중에 좋은 일과 나쁜 일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생기고 말았는데요. 먼저 좋은 일은 제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계획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들어선 터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 안에 생명이 들어섰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놀랍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자 남편도 너무나 기뻐했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각별히 몸조심하라며 안부 전화를 넣어주셨죠. 특히 임신 초기에는 애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알겠어요, 엄마. 저희 친정엄마께선 한번 유산의 아픔을 겪어보신 분이라 제게 특별히 더 몸을 조심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허나 집안에 이런 경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나 예기치 못한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네? 아빠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여보, 왜 그래? 그게... 바로 시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죠. 장례식 날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새카만 먹구름처럼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대로 일어나시지도 못하며 땅을 치고 우셨고 시골 어르신들 역시 시아버지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젊은 사람이 같다면서 한순간에 남편 잃고 홀로 된 시어머니의 처지를 안쓰러워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장례식 내내 보필한 건 며느리인 저였어요. 다른 자식들도 있긴 했지만 시부모님과 젊었을 적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인연 끊은 자식들도 덜어 있었고 어쩐지 다들 시어머니의 아픔엔 무관심해 보였어요. 결국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옆에서 챙길 수밖에 없었죠. 나중엔 남편마저 장례가 끝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 형들도 비정해. 뭐가? 아버지 장례식인데도 저렇게 얼굴 빼꼼 내비치고 가버리잖아. 아무리 인연 끊었다 치지만 진짜 이러는 법이 어딨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남편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라며 분개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자식들이 그리 나오니 내색하진 않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 그 상심도 크신 것 같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시아버지를 완전히 보내드리고 난 뒤엔 시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지만 가는 동안에도 아무 말 안 하셨고 도착하신 후에도 그저 묵묵히 하늘만 바라보실 뿐이어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됐다. 이제 가라. 나 혼자 있으련다. 그래도 엄마 같이 있어야지. 나도 회사 잠깐 안 나가도 돼. 가라니까 귀찮다. 가라 제발. 혼자 있고 싶다. 시어머님께서 그리 혼자 있을 수 있다고 가라 하니 저희 부부도 어쩔 수 없이 심란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가끔씩 남편은 시어머니를 걱정하여 주말에 저와 함께 댁에 다녀오자고 할 때가 있었고 그럴 때면 저도 기꺼이 따라 나섰지만 시어머니는 그대로였습니다. 갈 때마다 왜 왔냔 반응이었죠. 그렇게 저는 애를 품은 채 태교를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본 사이 저희에게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시골 이장님이셨어요. 이장님께서는 다급한 말투로 얼른 여기로 와봐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게 말이야. 자네 시어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농약 먹으려던 걸 발견해서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중이라네. 혹시나 허튼 짓 할까 싶어서 말이야. 네? 어머님께서 농약을요? 네, 시어머니께서 바로 농약을 먹으시려 했다는 거예요. 황급히 남편과 가보니 시어머니는 그새 체중이 더 빠지셨는지 몰골이 말도 못하게 야위어 계셨습니다.
저희가 와도 본체 만체 그저 허공만 바라보셨고 죽어야 하는데 내 수명이 너무 길다라는 말씀만 늘여놓고 계셨죠. 답답했던 남편이 엄마, 아빠 따라가려고 농약 먹으려 했던 거야? 정말 그런 거야? 라고 묻자 그럼 내가 살아서 뭐하니? 낙도 없고 이젠 늙어서 사는 것도 귀찮다 하시더군요. 남편의 입에서도 제 입에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그간 저나 남편이나 일부러 시어머니 댁에 왔다 갔다 했던 건데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남편과 밖으로 나와 상의를 하게 됐죠. 엄마, 이대로 둘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당분간만이라도 당신 괜찮겠어? 남편의 조심스레 묻는 말에 저는 그렇게 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저를 좋게 대해주었던 건 아니었지만 저렇게 쓰러져가는 어머니를 나 몰라라 하고 두는 것이 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미우나 고우나 내 시어머니이니 내가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를 태우고 저희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집에 들어온 며칠간은 별 말씀도 없으셨고 밥도 제대로 안 드셨어요. 그냥 한숨 쉬며 시아버지 사진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씀을 트시게 된 건 제가 남편 올 때를 맞춰 밥상을 차렸을 때였어요. 예, 반찬 좀 더 많이 만들려무나. 네? 더 만들라고 그걸 누구 코에 붙인다는 거니?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땐 말없던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그래서 좋아라 열심히 반찬을 만들고 차곡차곡 냉장고 안에 넣어두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시어머니께서 하시면 활력이 돋을 만한 것들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마침 저희 집 앞 공원에서 무료로 요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연령대도 시어머니와 비슷한 분들이 많아 친구 사귀기도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가기 싫단 손을 이끌고 어머님 한번 해봐요. 해보면 또 막상 다르잖아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하며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는 잔뜩 입이 나와선 너는 귀찮다니까 왜 이런 곳을 데려오고 그러니? 하며 성을 내곤 하셨죠. 어머님 정말 싫으세요? 그래 싫다니까. 나는 늙은이 냄새 맡는 것도 싫고 저런 것도 하기 싫어. 흉측하게 저게 뭐 하는 짓이니? 알겠어요. 그럼 그냥 우리 산책이나 해요. 걸으셔야 건강도 좋아지시니까. 시어머니 돌보기는 거의 애복이나 다름없었어요. 애를 낳으면 육아만도 분명 벅찰 텐데 내가 이 시어머니까지 어떻게 돌봐야 하나 걱정이 앞설 정도였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이 외에도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지셨어요. 원래 식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는데 입맛이 서서히 돌아오셨는지 자기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내라고 하시곤 했어요. 불고기며 연근조림이며 멸치볶음, 두부조림. 저야 그저 일반 주부 정도의 요리 솜씨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그 까다로운 입맛을 맞춰가며 요리를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애 벤 채로 불 앞에 있으면 땀이 절로 흘렀는데 아무래도 배도 불러있는지라 요리하기가 더 쉽지 않았죠. 근데도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늦냐? 아니 무슨 조림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이리 걸려. 10분이면 뚝딱 해치우는걸. 됐다 내가 해야겠다. 나와봐라. 하곤 저를 밀어내곤 하셨죠. 아니 너 회사 일 하기 전에 자취하면서 혼자 요리해 먹고 그랬다 하지 않았니? 아님 집에서 엄마가 이런 것도 안 알려주든? 아이고 여자가 살림하는 게 이래서야 집안이 돌아가겠어? 애 낳으면 잘도 돌아가겠다 아주.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가 이런 푸념 섞인 말을 내뱉으며 국자를 휘저으시면 그 옆에 있던 저는 절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면 될 걸 늘 자기 멋대로 하시며 나오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으시는 어머님에게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아버님을 잃으신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아 그러시겠지 하며 넘어갔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머저리 같은 일이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남편은 당시 출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차라리 분위기가 좀 나았을 텐데 무슨 놈의 출장이 그리 많은지. 출장을 줄이면 안 되겠냐 해도 회사 일이 원체 바빠 그럴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제 우리 애도 태어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하곤 했어요. 사실 그 말도 맞긴 맞았어요. 저야 어차피 육아하느라 일을 하지 못할 텐데 남편이 저희 집 생계를 이끌어가는 이상 열심히 해서 하루빨리 회사가 자리 잡히고 안정되는 게 저희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길이었죠. 그래서 만삭 때까지 다른 여자들은 남편이 이것도 사다 주고 저것도 사다 주며 신경 써주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일절 없이 지냈어요. 받기는커녕 오로지 시어머니 뒷바라지, 이게 제가 하던 주된 일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달을 꽉 채우고 우리 보물 같은 아이가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그간의 고생을 보상하는 듯 너무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눈망울이 똘망똘망한 아들을 품에 안자 이제야 제가 드디어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죠. 다만 제왕절개를 한 터라 한 달간 배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으며 산후조리를 했어요. 남편도 꽤 비싼 산후조리원에 돈을 대주어 제게 거기 있다가 오라며 지원해 주었고요. 근데 산후조리원에 다녀온 뒤 육아에 뛰어들려고 하니 제가 아직 서투른 부분이 많잖아요. 시어머니는 여기에 꽤나 많은 참견을 하곤 했어요. 아마 요즘 젊은 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시어머니는 정말 많은 말을,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곤 했어요. 모유 수유 꼭 해라, 분유 먹이지 말아라, 애 손발 차더라, 이유식은 꼭 네가 다 해먹여라, 공갈 젖꼭지 물리지 말아라, 편식하는 버릇 고쳐야 하니 밥상 앞에서 매를 꼭 들어라.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요. 오죽하면 그 잔소리에 지쳐 다시 시어머니가 우울했을 적이 그립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나쁜 며느리인 줄 아는데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물론 애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엄마이니 보시기에 답답한 게 많겠죠. 하지만 툭하면 나는 애 셋 다 키우고 남의 집 애까지 키운 사람이다. 모르면 내 말 들어라 하시며 자기 의견 강요하시는데 듣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슬슬 짜증이 나곤 했죠. 그러던 중 저희 애가 어느 정도 컸을 무렵이었을 때 기막힐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어머님께서 저희 애가 반찬 투정을 부린다고 갑자기 기다란 회초리를 들고 오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는 회초리를 말이에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가 이럴 때 가만히 두면 못 써. 어머님, 저희 애 아직 3살이에요. 무슨 짓이세요 이게? 아유, 좀 가만히 있어봐라. 네가 뭘 안다고 이러니? 정말 말 그대로 막무가내였습니다. 말려도 회초리를 들어야 애가 밥을 먹는다 우기시는데 저희 아이는 그 사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물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방식으로 아이 키우신다는 건 압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애도 아닌 제 애한테 그런 식으로 교육하시는 거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의견 알겠는데요. 우리 주영이는 엄마인 제 교육 방침대로 키울게요.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 솔직히 불편하다고요. 이러다 제가 병 걸리겠어요. 오죽하면 저도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허나 제 심정은 생각도 못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뭐라고? 옛날 어르신이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들 줄 알아야지. 아이고, 네가 뭘 안다고 설치긴 설쳐. 그리고 요즘 따라 내 말은 왜 그리 토를 다니? 내가 살림 봐주고 네 애 봐주는 건 생각 안 하니?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며느리로 들어왔는지? 이래서 여자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살림을 도와주시다니요? 만약 그랬다면 저야말로 고마워하며 받들었겠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의 음식 입맛 맞추려고 꼬박 4시간도 서서 음식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도 그런 건 하나도 몰라주시고 자기 말을 그저 듣지 않았다며 제게 큰 소리 치시는데 정말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화가 나 버럭버럭 소리를 치고 말았죠. 어머님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저도 지친다고요. 육아 스트레스에 시어머니 스트레스에 이 일을 중재해주지 못하고 밖으로 놔두는 남편에 아마 모든 것이 참다 폭발한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울고 있으니 아이는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려 하는데 그걸 보자니 마음이 또 서글퍼지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엉엉 울고 있는 저를 보더니 아이고 지랄났어. 울 일도 세고 셌어. 하며 한껏 비꼬시고 나가버리시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깊이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을 말입니다. 처음부터 집에 모시고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 출장 취소하고 집에 오라는 말을 남긴 뒤 진지하게 방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 이대로는 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어. 왜 또? 왜 또라니? 당신 어머님 정말 비위 맞추기 어려운 분이야. 당신은 자식이라 모르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우리 애 육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옆에서 아이 마냥 떼쓰고 잔소리하고 이러다 내가 병 걸려 죽겠다고. 아유, 알았으니까 그만하자.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미안해, 일하느라 신경 못 써줘서. 남편이 그날 저를 많이 달래주어 화가 조금 풀리긴 했다만 시어머니는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이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애엄마한테 잔소리 그만하시고 잘 지내보라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경치 좋은 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 좋게 대화를 잘 끝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중재를 못했던 거죠. 그렇게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그런 살얼음판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도 어머니 쪽으로만 신경 쓰지 않고 서로 말없이 지내게 되었죠. 그게 더 마음이 편하기도 했고요. 아이가 조금 더 크자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제는 일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남편 벌이로도 충분하긴 했지만 애가 크면 그에 맞는 돈이 또 들어갈 거고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게 더 안정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일을 알아보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녁을 먹고 나선 저를 불러 앉히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일 알아보는 거 하지 말아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보고 애 보란 소리 아니냐? 너 직장 나가면 애는 누가 보라고 그러는 거니? 어머님, 저 오전에 하는 일로만 알아보고 있어요. 그 시간에 아이는 어린이집 보낼 거고요. 예, 어린이집을 무슨 벌써부터 보내려 한다니? 너 편하려고 애를 희생시켜야겠니? 어머님, 무슨 희생이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튼 나는 애 안 본다. 그것만 알아둬라. 허리 아파. 애 볼 여력 없어. 기가 찼죠. 이 집에 사시면서 하는 일이라곤 그저 먹고 자고 가끔씩 친구들 불러들여 노는 것뿐인데 그래놓고 자신은 애 못 본다고 선언부터 하시니 말입니다. 허나 어쨌든 저도 불안하게 제 애를 시어머니에게 맡길 생각은 하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순댓국집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했어요. 저녁 손님이 많지 점심에는 그닥 손님이 많지 않아 일하기도 편했고 같이 일하시는 이모들도 좋아 나름 만족하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벌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제 스스로 번 돈이라는 것에 뿌듯함도 느끼고 있었고요. 돈이 있으면 이 돈으로 아이 간식 하나 더 사줄 수 있고 커피점에 가 마시는 커피도 죄책감 없이 사 마실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그러던 중 저도 참지 못할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바로 제가 일하던 식당 유리창 너머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저녁에 일하시는 이모와 시간을 바꾸어 일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모님께서 딸이 아프다고 하셔서 바꿔드리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있었죠.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들으며 아이를 맡겨야 했지만 식당에 와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으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손님들이 빠져나갔을 때 짬을 내어 잠시 쉬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의 사람이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둘은 무척이나 익숙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그걸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낯이 익은 얼굴의 눈동자가 제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허둥지둥 놀라며 여자를 밀쳐내더군요. 여보, 뭐야 이 여자? 그게 있잖아. 당신이 오해하는 그런 사이 아니고 아는 동생이야. 바람 피고 있었어? 너무 화가 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치졸하게 바람 피는 거 아니었다고 아는 동생이라고 둘러대는 남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죠. 집에 맡겨진 아이 얼굴이 생각나면서 급기야 화가 폭발해 남편 놈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님 모시고 독방 육아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이 바람피고 있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우리 성실한 남편, 가정 위에 열심히 돈 벌고 있으니 나도 돈 벌어야지 그 생각하고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야? 저는 그대로 길거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그 상황이 되니 사람들 시선이고 뭐고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저 흘러가 버린 내 청춘, 내 세월만이 떠오르며 그 지난 시간이 모두 후회와 자책으로 범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남편의 상간녀가 던진 말은 저를 또 다른 구렁텅이로 빠뜨렸어요. 언니, 이 오빠한테 왜 이렇게 집착해요? 이 오빠 우리 가게 VIP예요. 만나는 여자가 나 하나만은 아닐 텐데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조용히 안 해? 왜? 나보고 아는 동생이라며? 아는 동생이 충고 좀 해주는 거야. 언니가 불쌍하니까 말해주는 거라고. 언니, 이 남자 바람핀 지 5년은 좋게 넘었어요. 가정 등진 지 오래라고요. 남편이 아는 동생이라 하자 거기에 열받았는지 상간녀는 폭로전을 펼쳤고 그 목소리는 그대로 제 귀에 꽂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즉시 남편의 뺨을 날려버렸고요. 너 같은 자식을 내가 남편으로 생각하고 둔 게 한이다. 이혼해. 남편은 몇 날 며칠 저를 붙잡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바람핀 남자들 걸리면 용서 비는 그 특유의 수법 있잖아요. 이젠 절대 안 피겠다. 우리 애라도 생각해달라. 뭐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는 남편이 글이 나오자 더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알리고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여기서 한몫한 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 없고 친정에 가려 하자 저를 붙잡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당연히 회유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이혼 소송 말인가요? 네가 뭐 잘한 게 있니? 너도 잘한 거 없잖니? 그러니 남편 관리 잘했어야지.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다. 여자들이 관리 못하면 한눈 판다고. 지금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남편 바람피게 만든 장본인이라고요? 애 낳고 축 늘어진 몸으로 남편 맞이하고 있으니 걔가 널 여자로 볼 일이 있겠니? 내가 내 아들이라도 그랬겠다. 네가 소송까지 간다니까 하는 말이다. 괜히 소송이니 뭐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너 잘못도 있으니 인정하고 합의해라. 아마도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 분할이라도 많이 챙겨올까봐 그게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러니 저러셨겠죠. 원래 제 성질 같았으면 집안을 뒤집어 엎든 한마디 아닌 10마디라도 했겠지만 왜인지 그 순간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시어머니도 아닌 남에게 감정 소모하고 싶진 않았달까요? 그래서 조용히 애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친정에 있는 동안은 마음을 많이 정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 하니 제 현실이 아직까지 아이를 키우기엔 부족하다는 걸 차츰 깨닫게 되더군요. 모아놓은 돈도 한 푼 없는 데다 제 힘으로 어린애를 돌보기엔 아직 부족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그게 제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주는 위자료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한 번만 눈 감기로 말입니다. 남편의 부정을 눈 감는 대신 이를 바득바득 깔아서 제 힘으로 일어서 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친정엄마께서 이를 알아들으시곤 저에게 조금의 지원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이 제게 큰 위로이자 살아갈 힘이 되었고요. 지혜야 많이 힘들지. 근데 살아보니까 말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큰일도 겪고 하는 거란다. 지금에야 큰일처럼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먼지처럼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 거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지혜가 지금 겪는 일, 지금은 버티기도 견디기도 힘든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그저 사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야. 너는 잘 이겨낼 수 있어. 무엇보다 너는 주영이 엄마잖아.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이 돈 크진 않지만 배우고 싶은 거 있음 배우고 해보고 싶은 거 있음 해봐. 엄마의 믿는다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전 그토록 듣고 싶었나 봅니다. 그 순간 엄마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오열하고 말았으니까요. 그 뒤 힘을 내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기 위해 이것저것 찾아보다 미용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하던 언니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망설일 것도 없었어요. 미용 일을 열심히 배웠고 언니네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고객들도 확보해 나갔죠. 그리고 하다 보니 이 일이 저랑 정말로 적성에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집에서 시어머니와 말씨름만 하고 있으니 몰랐는데 제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고객 머리 만져주는 손재주도 꽤 있더라고요. 저의 단골 고객들이 생겨나가자 같이 일하는 언니도 제가 도움이 된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물론 제가 밖에서 나가 일을 하니 아이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해결해 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돈지랄이라며 못마땅해 했지만 저로서는 한시가 급했으니 애를 돌봐주는 아주머니에게 때론 과일까지 챙겨드리며 잘해드렸어요. 그리곤 밖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 미용실을 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미용일로 번 돈은 꼭 필요한 비용 아니면 절대 쓰지 않고 한 푼 한 푼 모두 저축해두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이 고난에도 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용실을 열 수 있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일을 두고 무슨 미용실이냐? 참 오기도 하겠다. 괜히 돈 나가는 짓거리만 하고 앉아있네. 망하면 네가 다 책임져라. 하면서 재를 뿌렸지만 신경도 쓰지 않고 일에 집중했어요. 개업 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홍보 마케팅인데요. 공짜로 머리를 해드리고 온라인에 홍보글을 올리는 마케팅을 해가며 손님들을 끌어모으기도 했고 지인을 데려오면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용실 영업시간보다 1시간 더 늦게까지 열어 밤 손님도 확보해 나갔죠. 그러자 손님들은 어느새 저희 가게들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저도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제 오래된 계획을 이행해 나갈 때가 온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한마디 하더군요. 예, 너 그거 미용실인가 뭔가 나도 한번 가련다. 친구 끌고 가도 되지? 명색이 며느리인데 머리 잘해야 한다. 저는 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꼭 오시라고요. 친구분까지 잘해드리겠다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미용실을 차렸을 때부터 무슨 나이든 여자가 미용실을 차리냐며 어차피 안 올 거란 식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미용실이 잘 되는 것 같자 자기도 숟가락을 얹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런 변한 태도를 보니 속으로 고소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 저는 일부러 가게를 정리할 때쯤 전화를 했습니다. 예, 우리 머리 잘해줘라. 이쁘게 해줘야 돼. 특히 내 머리는 예민한 거 알지? 그럼요. 앉으세요, 어머니. 저는 잠시 시어머니의 머리를 먼저 빗으며 거울 너머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얼굴에 드러난 건지 시어머니는 한껏 힘줄궂은 인상을 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제가 지금까지 들은 수발이 생각나 가슴 한편이 꽉 조여왔습니다. 남편이 바람난 걸 용서하겠다 하고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도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어차피 질싸움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어들어올 거면서 무슨 그런 유난을 부렸던 거야?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앞으로 네 서방 잘 받들고 살아라. 참 지독한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그때 그 말을 했던 상황과 말, 시어머니의 표정까지 모두 기억이 나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그런 말을 하더군요. 너 이 미용실 수입 있잖니? 이거 꽤 상당할 것 같은데 허튼 데 쓸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둬라. 내가 잘 관리해 줄 테니까. 괜찮아요, 어머님. 너 나 못 믿니? 젊은 네가 돈 관리하는 것보단 내가 하는 게 이자도 붙고 좋아. 우리 애랑도 상의 끝났으니까 그리 하라. 상의요? 남편과 상의를 하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웃기더군요. 그때쯤 저는 이미 남편과는 언제 갈라설지 계획까지 다 세웠을 때였고 흥신소를 통해 남편이 바람핀 증거까지 수집한 이후였습니다. 그걸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런 소리를 해대고 있었죠. 게다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너 이 미용실 내 아들 아니면 잘 될 수 있었겠니? 막말로 우리 아들이 돈 써서 애돌보미 아줌마 해주니까 네가 일도 배우고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너 내가 내일 통장 만들 테니까 버는 수입 꼬박꼬박 입금해라. 알겠어? 저는 그 순간 바리깡을 들었어요. 어머님 얘긴 나중에 하고요. 머리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그래, 똑바로 해라.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바리깡으로 시어머니 머리 한가운데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말이죠. 그 후 시어머니와 친구분의 비명이 요동쳤고 그 자리에 있던 전 태연하게 머리 다 되었다며 가운을 벗겨드렸어요. 너 지금 미쳤니? 내 머리를 어떻게 한 거야? 시어머니는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아냐며 미용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군요. 거기다 남편까지 불러 모두 미용실에 모이게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했다며 제게 뭐라 한 소리 했지만 저는 거기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뭐? 이혼? 그래, 이혼. 소송 갈 거야. 그리고 당신 엄마 데리고 이제 나가줘. 너 이 뻔뻔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우리 아들 등골 빨아먹으며 차린 미용실 잘 되니까 이제 내쫓겠다? 너 미쳤니? 뻔뻔한 건 아줌마죠. 바람핀 아들내미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하나뿐인 며느리 가정부 노릇 시키고 그만치 구박하셨으면 충분하지 않으셨어요? 제 입에서 더 험악한 소리 나오기 전에 이제 나가시라고요, 아줌마. 시어머니는 기가 차 말도 내뱉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에 양육권까지 얻은 후 지금은 아이와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워킹맘으로 사는 게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지옥 같던 결혼 시절을 생각하면 일할 수 있는 지금이 제겐 너무나 행복한 시기입니다. 지루하셨을 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삶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마음껏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일게요.